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MS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슨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선거일까지 6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는 데다가 현재로서는 추가 토론 일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연합인포맥스 금융부 박경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대도 많은 미국 대선 60일밖에 이벤트로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TV 토론하는데 이거 꼭 봐야 되겠는데 오늘 몇 시부터 하죠? 네, 현재 시간으로는 10일 그러니까 오늘 밤 9시부터 TV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진검승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총 진행이 되고요. 여담으로 이 시간대가 미국 시청자들이 가장 TV를 많이 보는 시간이라고. 미국 밤 10시. 네, 밤 9시. 밤 9시. 네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또 현재로서 이번 토론회가 양측이 합의한 유일한 토론회인 만큼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해리스 캠프와 트럼프 캠프는 두 차례 토론회를 갖기로는 일단은 동의는 한 상태인데 이번 ABC 토론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후보자는 우선 모두 발언 없이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과 반박으로 각각 2분씩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상대방의 발언 중에 끼어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요거를 핫 마이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것도 지난 2020년에 진행된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이후에 체계가 바뀐 건데요. 당시 양측의 첫 TV 토론에서 끼어들기, 비난, 인신공격 등이 난무를 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회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굉장히 상대 후보 컸습니다. 말할 때는 말하지 마라. 네, 말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또다시 맞붙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에서 결국 방식이 지금처럼 끼어들기가 없는 방식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저번 토론을 지켜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두 후보 모두 빈 종이, 펜 한 개, 그리고 물 한 병만 지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약과 미국의 현재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상당히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는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모두 자신만만한 태도를 그래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의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7번째 대선 토론에 참여하는 횟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어떤 후보보다 가장 많이 TV 토론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이에 맞서서 몇 주 전부터 토론 준비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토론이 6월 27일이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그때 애틀랜타에서 첫 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 이때는 이제 후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부담이 커요. 해리슨. 맞습니다. 이번에 후보는 부담이 클 수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 TV 토론 이후 이제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렇게 후보 교체된 과정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시간을 앞서 말씀 주신 6월 말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7일에 진행된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붙었죠. 그런데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한 모습이 드러나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죠. 이미 81세라는 나이 때문에 고령 리스크가 약점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토론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이 부각되면서 유권자들의 우려를 산 셈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후보 교체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또 언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후 미국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했던 언론 인터뷰와 각종 행사에서도 말실수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분위기는 악화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또 7월 13일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기 피격 사건이 있었죠.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후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한 모습이 비교됐다는 관전평이 나왔었는데요. 총격 사건을 계기로 또한 공화당과 지지자가 똘똘 뭉치면서 민주당이 이러다가 대선은 물론 상하원 선거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7월 말 후보 사퇴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고요.
8월 5일에는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교체된 이후 노동절이었던 지난 2일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졌던 리스크는 사라졌어요. 해리스 대통령은 이제 후보는 이제 59세, 나이도 훨씬 이제 젊고 네. 신선하고 새로운 공약을 또 밝힐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준비해온 게 기간이 절대 기간이 짧아요. 그렇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 네. 뭐 이런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제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자기 색깔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해리스 후보의 전략은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됩니까? 네. 그리고 우선 이번 TV 토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표심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두 달이 채 남지 않았고 네. 두 후보의 지지율이 그런데 쏠림 없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그리고 특히 주요 경합주에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러스트벨트의 세계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특히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월 초에 후보 교체가 이뤄진 후 진보 지지자의 무한한 지지를 받는 것 같았던 해리스 부통령의 돌풍도 점차 잦아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4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둔화됐는데요. 예. 반면 트럼프 후보는 백인과 장노년층 등 기존의 지지층의 결집력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예. 외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해리스 후보가 부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해리스 부통령의 전략을 좀 살펴보자면요.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 토론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후보와도 당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과도 당연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 후보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토론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우선 트럼프 후보가 질문을 회피하거나 공격을 시작할 때 끌려가지 않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것으로 맞아요. 전해졌습니다. 예, 네. 예,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를 급진주의자로 낙인 찍으려는 트럼프 후보에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토론 초반부터 오히려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밀어붙여 토론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전략을 세웠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해리스 후보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020년의 토론 때에도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몰아붙이는 일명 싸움닭 전략으로 인지도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이번 해리스 부통령 후보로 바뀌면서 사실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이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바이든 전 후보가 너무 못해서 사실은 너무 허점을 많이 보였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을 본 거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해리스를 상대하는 트럼프의 전략은 굉장히 새로워야 돼요. 네,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당황했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상대하기가 쉽지 해리스 상대하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죠? 사실상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리스 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토론에 굉장히 능했다는 점에서 또 지지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예. 뉴욕타임즈는 해리스 부통령의 토론 스타일을 신중하면서도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좌우를 모두 가진 그런 스타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상대에게 빨리 적응하기만 한다면 사실 토론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트럼프 후보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신중한 모습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전평도 나오더라고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극복을 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리스 후보가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의 전략에 맞서야 하잖아요. 해리스의 전략이 트럼프 후보를 자극하는 전략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측은 결국 평정심을 유지하고 컴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선거 캠프의 참모진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후보에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모진들은 그에게 심술궂은 트럼프가 되지 말고 유쾌한 트럼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토론에서의 인신공격에서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사실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종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에 조금 매몰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않는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는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준 경제와 국경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바이든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현 상황에서 경제 상황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에게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트럼프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토론에서의 정책적인 내용에는 사실 흔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큰 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스윙 보터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차분한 모습을 연출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리스 후보에 대한 막 경멸을 드러내거나 훈계를 하는 이런 모습은 좀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두 후보의 공약 방식이라든가 공약들 네. 이제 좀 리스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보면은 사실은 두 후보가 같은 점도 많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공약이 뭐 세금 줄이고 장바구니 물가 잡을게 뭐 이런 정도는 사실 공통사항이고 네. 미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보호무역 정책을 하겠다는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다. 근데 해리스 후보를 보면 대기업은 좀 제재하고 중산층을 좀 부양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네, 트럼프는 이제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무역 장벽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서 이제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좀 아메리카 포스트를 하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해리스 후보의 이제 공약 핵심 공약들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우선 해리스 후보의 좀 아이덴티티를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 법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이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굉장히 정반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의, 평등, 연대, 경제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을 좀 짚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점은 정부 지출의 확대 가능성도 어찌 보면 고려를 이미 하고 있다. 재정을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네, 정부를 해석을 살리겠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를 통한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뭐 부자들에 대한 증세, 법인세가 지금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 걸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뭐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만 이러한 내용을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공약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도 이런 스윙 보터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좀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선 우리나라 경제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무역 관점에서 해리스 후보는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무역 제재가 아닌 기술 등 특정 부문에서만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중국에 대한 현행 관세는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의 경우에도 안정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적인 활동을 봤을 때 바이노믹스의 핵심인 그린 뉴딜, 청정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은 그녀가 상원 의원이었던 시절에 이미 발의를 했고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뒤집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환경 투자와 관련된 정책, 그러니까 IRA와 관련된 생산 인센티브 아니면 뭐 전기차 보조금 등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최근에는 전기차 의무화 같은 강경한 논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 지난 2019년에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2040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번복을 한 셈이에요? 네, 제법 번복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 공약 방식, 공약 이렇게 사실은 지금 방금 그 그린 에너지하고 그 전기차 말씀하셨지만 두 후보가 네. 지금 서로를 좀 섞고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원래는 그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거의 필요 없을지 얘기하고 그냥 화석연료차로 가자, 석유 많이 채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전기차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 전기차 좀 필요해.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고 네. 해리스 모이고 후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전기차를 그냥 무한정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양보를 좀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인데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트럼프 공약 좀 정리했어요. 네, 가장 간편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트럼프의 경제 공약 기조는 과감한 감세,
그리고 수입품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 시기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 법인세 세율이 이미 28%에서 21%까지 낮아진 상황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10% 중반대까지 확 낮추겠다는 의견을 초창기에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마련된 세법이 그리고 또 대부분 내년에 만료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무역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이런 디커플링 전략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의 관점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20년대 초반에 무역 전쟁에 지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자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결국 중국을 배제하고 뭐 보편주의, 상호주의 관세를 추구하지만서도 중국의 최고 세율을 높이고 네,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철폐하는 입장 이런 걸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IRA나 전기차 관련한 입장들이 조금 중간으로 모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나 생산 인센티브를 더 이상 늘리지는 않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축소하는 방안이 첫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도입했던 반도체 과학법 CSA 법률 또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중심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서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도 개발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구상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대선 일정 어떻게 되나요? 미국 선거 방식은 지금 대선 투표 선거인단 투표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거의 한 주를 그냥 독식하는 방식으로 네. 가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희가 사실 미국 대선이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내용을 살펴는 보지만 어렵습니다. 미국 대선이 직접 선거, 간접 선거가 섞여 있는데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디데이를 세고 있는 11월 5일은 일종의 국민 직접 선거 날이고요.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등록을 한 사람들만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의 투표 결과는 결국 각 주를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표수를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주별로 인구수를 감안해서 배정된 선거인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주별로 얼마만큼 맞아요. 많이 1등을 가져갈 수 있냐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 뉴욕, 제일 플로리다, 많죠. 네 이런 상위 11곳, 캘리포니아가 55명, 네, 텍사스가 맞습니다. 38명 네. 이렇게 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11곳의 주에서만 이겨도 사실 선거인단의 과반을 달성하는데 이게 또 매직 넘버 270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 때문에 사실 2016년 대선에서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정을 좀 살펴보시면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사전 투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 투표를 하시면 우리나라 같은 방식으로 우편과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16일부터도 뭐 펜실베니아 등 스윙 스테이트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예. 향후 일정으로는 뭐 다음 달 중에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시장에 네. 우리 경제의 영향 간단하게 좀 정리를 네.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 상황이 좋지가 굉장히 않았죠. 그렇죠. 네, 2,500선을 한 달 만에 다시 내주면서 지금 쉽지가 않은 모습인데 9월 FOMC를 앞두고 또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 또한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1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에 지금 TV 토론이 되는 만큼 네. 변동성이 상당히 또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각 후보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관련 업종의 움직임을 좀 살필 필요가 당연히 있겠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 공약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뭐 어떤 업종과 연결이 되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뉴욕 증시가 이 이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예. 그리고 국내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차 토론 이후에 중소형주, 금융, 에너지, 채권, 금 등이 확 부각이 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세를 보인 바가 있고요.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번 토론에서도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의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또
부각이 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의 정책이 나뉘는 부분에 또 집중을 하기보다는 현재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방파제가 좀 되어줄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추천도 꽤나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사실 AI, 인프라, 산업주 위주의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위험도를 낮추는 선택을 하라는 추천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선거 전까지는 불확실성 요인이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예상은 모두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건 계속해서 선거와 관련된 시장 영향 계속해서 살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